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격전이 뛰고 있는 각 당의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자 대결 또 안객석 판세 핫플레이스가 된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수공천 받으신 분이죠. 유희동 후보를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평생을 평택에서 유희동입니다. 평생을 평택에서. 네. 이게 선거 슬로건. 예. 어, 그러니까 뭐 제가 평생을 평택에서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께서 평생을 평택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 평생을 평택에서. 네. 유희동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당 후보들에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네. 여기 5년 사이 각오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5년. 싶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국비를 활용한 기본 인프라들을 깔아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 짧은 게 한 5년, 긴 건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예. 뭐 10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번 뭐 단일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단일화에서 실패하더라도 남는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실패해도 남는다. 이런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후보들 간의 그 토론회 열게 되면 우리 유희동 후보님은 상대 후보들에게 뭐를 거시겠습니까? 5년을 살리겠습니까? 이걸 질문하시겠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입장들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자, 일단 우리 후보님이 평택을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다니실 것 같은데 네. 지난 주말도 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다양한 목소리 지금 뭐 그 지역 현안서부터 정치 현안까지 뭐 다양한 주문들을 하시죠. 뭐 보수 정당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리멸렬해서 해야 되겠냐라는 주문도 하시고 될 것 같다, 기운 내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목마름이 많으신 분들은 요구사항들도 많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이제 평택 지역에서 삼선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들어가신 이제 보궐로 들어가신 거여서 네. 의원 생활 한 10년 되신 것 같고 네. 10년 하셨는데 이제 상대 후보들은 네. 유희동 의원 거기서 10년 하시고 네. 뭐 하셨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10년 동안 문제 해결하시지 네. 지금 온다고 10년 동안 해결 못하는 분이 네.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원샷 게임이면 예. 어떤 숙제가 주어지면 그 숙제를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안 문제라는 것도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은 아닐 테고요. 또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평택에서 도대체 뭐를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그렇죠.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임기를 다하는 동안 평택시의 예산이 한 2배가 조금 더 넘었습니다. 인구도 거의 한 20만 가까이 들었고요. 국회의원이 그 중요한 시기에 세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거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한 석이 더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특히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었던 평택을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를 한 거기 때문에 평택에 대한 역사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그 단어지 실제로 평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말은 못 하시겠죠. 김용남 의원도 이제 평택에 변호사 사무실 열었다는 거냐 10년 전에. 근데 이분이 왜 열었냐 봤더니 딱 보니까 이 평택이 이제 100만 갈 것 같다. 발전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무실 분손했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저랑 같은 당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희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분은 몰라도 듣기가 좀 불편하죠. 그렇군요.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평택을에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 북갑은 또 부산만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평택을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평택을이 기본적으로 농촌 기반 도시였습니다 원래.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평택항, 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캠프홈프리가 조그마한 미군 기지에서 세계 최대 제일 큰 규모의 그렇죠. 부대가 됐고요. 이러면서 그 도시들을 그 기지들 시설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한 도시들이 형성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도농복합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산업 시설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마다 요구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곳에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도 있고, 네. 조국혁신당 대표도 있고, 네. 김용남 후보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고, 황교안 네. 자유혁신 이분도 대표인가요? 대표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네. 이 상황을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어리둥절하십니까? 아니면 전 좀 당황스러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분들이 다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거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예.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있어라.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그럼 그 사람 당신들은 여기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셔가지고 평택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하세요. 이분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되면 평택은 뭐 거의 그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파라다이스. 네. 그런데 파라다이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되고 보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평택에 서지도 않는 KTX를 얘기하고 평택군 얘기하고 뭐 이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다면 사실은 그런 정책들, 공약들을 내실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통 문제예요. 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 보니까 제일 1호 공약을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김영남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후보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제일 1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권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요구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선행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가 되고 안보, 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유동 인구들이 계속 들고 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광역교통망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안고 있는 고덕동이라는 곳은 인구가 지금은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요. 목표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인구가 한 33.3세 정도 돼요. 굉장히 젊은 도시죠. 그래서 6만 5천의 인구 중에 한 4만 5천이 유권자니까 2만 명 정도는 미취학 아동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 문화, 보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캠프홈프리 주변에는 군사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산업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안 평택항의 배후 도시로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는 서부 5개 읍면이라고 부르는데 예. 칭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지역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있는 물류단지라든지 생산 제조 시설들을 네. 배후에서 지원하는 도시지만 노후화돼 가지고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만 들어도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 복잡하다는 도시의 또 정체성이 캠프 원 프리스 안보 도시이기도 하고 네. 삼성에 있어서 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네. 항구가 있어서 해안 도시이기도 하고 네. 근데 교통이 안 좋아서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김재현 후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고덕지구도 살짝 말씀하면서 이분이 삼성맨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안 사신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 동네 사시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어느 지역에서 그 통학을 근무를 하시다가 예. 평택 공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평택 공장이 총 6동을 짓는 게 목표인데요. 예, 예. 지금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네 번째 동을 거쳐서 지금 다섯 번째 동 터파기하고 기둥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하. 한 번에 여기에 와서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모든 분들이 평택 사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10년 계셨으니까 예.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더 잘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면 네. 우리 후보님은 평택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께서는 예. 야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그러니까요. 불편하시다 다 말씀을 해줄 하시지만 것처럼. 그런데 그 사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시의 행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이 아하. 수반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지난 8년간 민주당 시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에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와 함께 저희 그 국회에서 제도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아하. 시의회를 통해서 시 정부와 함께 협업 또는 견제를 하면서 예. 지금 나온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제가 조만간에 지역에서 비전 발표회를 갔거든요. 비전 발표.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희동 후보님은 평택을 평택에서 예. 요 슬로건을 가지고 다른 후보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일에서 2일 평택을 거주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가상 대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28.8, 우리 유희동 후보가 22.5, 조국 후보가 22.2, 유희동 후보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교안 후보가 8.9, 김재현 후보가 8.8이 나왔습니다. 수치를 보면 3강 2중이에요. 또 황교안 후보, 김재현 후보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현재의 수치는 수치대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과라면 6월 3일 네, 실제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는 네, 다를 그렇습니다. 것이다. 어떻게 예. 다를까요? 지금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막 결정된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 2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양강 구도로 굳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강이라면 김용남, 유희동. 예, 두 정당의 기반을 두고 있는 후보들이 선두 그룹에 나서게 될 것 같고요. 조국 후보가 중간 정도 차지할 것 같고 중간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김재현, 황교안 후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두 분이 황교안, 김재현 후보도 두 자릿수 기록한 여론조사 나왔긴 했었는데 점점 한 자릿수 그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두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경향이다. 이게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특히
그 군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숫자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면 더욱 그런 경향은 두드러질 거라서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후보님 말씀은 결국 유이동, 김용남 2파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조 후보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좀 하는 걸 보면 평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화제의 핫플레이스 된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관심도 실제 바닥 민심을 가면 많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후보님 느끼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예. 왜 그러냐면 예. 화제의 인물이고, 화제의 인물이고. 인지도가 높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조 후보가 예. 그 인지도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높은 인지도인지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있는 인지도가 높은 건지는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인지도 높은 것이 곧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가 인지도가 높지만 그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선거 결과를 가면 오히려 2파전 김용남 그리고 유이동 2파전을 갈 것이다. 이런 저는 예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 혹은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그럼 강조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전략 노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검증은 제가 굳이 안 해도 네. 조국 후보께서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조국 후보가? 네. 그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저랑 같이 국회에 입성을 했고 예. 그때 당시에 친박이었다가 예. 친윤이었다가 잠시 개혁신당이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에는 지금 뉴 이재명의 아이콘이 되셔서 민주당에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류에서 벗어나기를 좀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정치를 하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후보께서 공격하실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후보님이 또 SNS에 김용남 후보를 향해 글을 하나 올리신 게 보니까 네. 과거 이제 김용남 후보가 2021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을 때 네.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서 수천억 원의 베이맥스에 비춰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 네. 요 쓴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네.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셨네요. 네. 어떤 취지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공소 취소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기가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시기와 절차의 문제인지 이 특검법이라는 게 저는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재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게 한다면 이거는 유례도 없고 제가 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죄를 확신하고 그 무기징역감이라고 할 정도로 김용남 후보께서는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법조인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만큼 현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냐. 특검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죠. 그렇군요. 후보들과 토론을 하면 굉장히 좀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를요?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평택 사안이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토론하면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남 후보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조국 후보가 오히려 더 김용남 후보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 파묘할 것 같다. 이런 예상하시는 것 같군요. 네. 근데 김용남 후보는 먼저 공격 안 하면 자기도 공격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지금 뭐 설전이 서로 오고 가고 있잖아요. 설전은 신장식 의원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조국 후보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사자들끼리 주고받는
설전이나 뭐 다름이 없겠죠. 오히려 두 후보 간의 언쟁이 더 깊어질 거니까 예.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 그냥 오히려 그걸 관망하실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아니 뭐 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따져 물을 텐데요. 예. 제가 나설 틈도 안 주시고 서로가 틈이 안 보인다. 틈도 안 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치고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제 후보님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김문수 위원장께서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예. 삼성 반도체 공장을 우리 평택에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예. 또 고도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일들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관여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됐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보수의 목소리들이 갈래갈래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중간 지점에 쓰셔서 잘 모아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적임이 아니실까 싶어서 제가 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재현 후보가 오늘 이제 비판적 입장 SNS에 올렸죠. 네. 이제 김문수 전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에 네. 12.3 내란 이후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사과를 거부하신 분이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기도 했다. 네. 이런 문제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김재현 후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이렇게 반기잖아요. 아, 김재현 후보가 네. 아, 그런가요? 네, 평택에 오셨을 때 차로 오셨다 그러고 환영하고 막 그 조국 대표한테 했던 거와는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반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김용남 후보한테 예전에 새누리당에 계실 때 진보당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같이 못하실 분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권의 연대, 진보 연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고 후보 단일화까지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선거연대를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선거연대가 결국엔 단일화다. 후보 단일화겠죠. 뭐 선거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다른 후보들끼리 지역의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연대를 하면 모를까? 아하.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어떻게 연대를 하겠어요? 경쟁 상대들끼리. 예.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서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른 당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건 김재현 후보와 그 김용남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그렇게들 시도하는 거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 후보님과 황교안 후보, 범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가능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0%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아, 단일화가. 예. 아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흩어져 있는 보수의 목소리들을 조금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저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 찐 평택 전문가 유이동 화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또 선거가 레이스가 진행될 때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이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